거의 보시면 이제 거의 60년 간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과연 한민족은 이렇게 번번이 그 계속 그 당할 것인가? 이 한일 간의 이 을갑 관계, 이 가불이 아니라 한일 간의 이 을갑 관계, 이거는 과연 그 타파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주제로 이번 포럼의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해 주실 분은 그 주제가 그 제3차 정한론, 그리고 그 이순신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순신 정신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요. 근데 먼저 이 강의해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강의해 주실 분은 그 이충렬 이순신 정신 계승 포럼 대표이신데요. 근데 이 강의 전에 먼저 우리 저기 연구소의 그 양진호 소장께서 먼저 간단하게 그 인사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제청산연구소는 일제시대 당시에 그 우리가 문화통치나 아니면 포갑통치 시기를 지나고 그 일제 문화가 우리 속에 깊이 박히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청산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토착예구 그리고 이 친일파 이들 때문에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운동 거부운동의 계승과 그리고 또 일반 역사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재부활을 방지. 그러니까 don't back to the Japanese imperialism.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것으로 모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친 우리 김종성 선임 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대주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 을갑 관계의 그 타파 모색이라는 대주제 하에서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제목은 이 강의 제목은 제3차 정한론, 이순신 정신으로 분쇄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이 강의해 주실 분은 그 이충렬 선생님이시고요. 현재 그 이순신 정신계승 포럼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양력 소개해 드리면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대 때 반유신 독재 투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는 뭐 노동운동, 뭐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 하시는 이런 각종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이렇게 생산직에도 많이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그 6월 항쟁 전후에 그 전노협, 그 지금의 민노총 이 전신이죠. 이 전노협 조직부장 하셨고요. 그리고 이 DJ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하에서 그 노사정위원회 책임 전문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DJ 정부 시기에 그 미국 하원에 가셔가지고요. 미국 하원에서 국제관계위원회 초빙 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이런 그 통찰력을 얻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서 이 정책 특보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 특사가 되셔가지고 백악관에 가셔가지고 조지 부시를 만나서 이제 대통령 특사 역할도 이렇게 하신 아주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이 지금의 이 한일 관계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극복할 것인가, 어떤 패러다임의 그런 그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그 취지하에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렬입니다. 오늘 이런 그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종성 선생님, 양 목사님, 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멀리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바로 저한테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고 주제를 맞춰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면 다시 한번 3.1절이 돌아옵니다. 3.1절은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민족이 일제의 무단 식민 지배에 대항하여 평화적인 독립운동을 벌인 행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독립한 지가 7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작년 3월절을 기해서 저희들이 전혀 새로운 상황에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집권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저희들이 그 지난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저희들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작년 3.1절에 사실상 선포되었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그 이후에 작년 한 해 내내 뭐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철거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그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개성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을 근본적으로 새로 바꾸려고 하는 역사 전쟁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3.1절이야말로 일종의 진주만 공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은 흔히 뉴라이트라고 불립니다. 이 뉴라이트 세력은 박근혜 정권을 거치고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강력한 그 정권 내부의 핵심 세력으로까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회 각계각층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려고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뉴라이트는 한국만의 단일한 세력이 아닙니다. 뉴라이트의 뒤에는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100년간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삼았던 일본 극우 정치 세력입니다. 1969년에 미시마 육교라는 극우 일본 작가가 자위대 한복판에서 할복 자살한 이후에 1997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각지에서 결집하기 시작하다가 총결집했습니다. 그것이 일본회의라는 조직입니다. 이 일본회의가 20여 년 지나면서 지금 일본의 정치, 사회, 종교 등 기득권 세력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세력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 일본회의가 정점에 도달했던 것이 아베 신조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일본회의를 비롯한 일본 극우 정치 세력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국제적인 조직이 지금 한국의 뉴라이트를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뉴라이트가 시도하는 것은 앞장은 뉴라이트가 서고 있지만 뒤에는 일본 극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드디어 일본에서 제3차 정한론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3차 정한론은 저강도 정한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정한론과 2차 정한론은 다짜고짜 군사력을 앞세워서 조선반도, 한반도의 전면전을 개시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차, 2차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지난 400년 동안 진행됐던 정한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한민국 지식인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정한론은 주로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주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요시다 쇼이는 일찍이 조선은 2000년 동안 일본에 의하여 인큐베이트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매우 원만해졌다. 이들을 반드시 제대로 교육시키고 또 조선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이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와 중국과 동남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을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된다. 이러한 세계관을 피력했고 메이지 유신의 주요 인물들은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의 세계관을 충실히 계승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이고 다카모리, 사스마반 출신의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주로 강경파게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정한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첫 번째 정한론자입니다. 여러분
몽고의 징기스칸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징기스칸과 도요토미시는 수백 년에 걸친 내전을 종식시키고 그 당시 국가를 통일시킨 인물입니다. 그 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통일하자마자 전 세계를 상대로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징기스칸하고 이순신의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이순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목표로 침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요토미의 목표는 중국과 저 멀리 인도였습니다. 그 두 개를 정벌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겟으로 건너온 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작전 지휘는 육군을 통해서는 조선 반도를 진격하고 해군을 통해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서해안에 한강, 대동강, 압록강으로 일본군을 보내서 조선을 점령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또 한로는 막바로 중국의 텐진으로 군대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이미 300년 이전에 중일 전쟁이 그때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이 놓으시는 바람에 일본의 이 거대한 야망은 초장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세계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그걸 미연에 예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엄청난 그 역사적 역할을 잘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산도 대첩에서 잘 이겼다, 잘 싸웠다, 남해에서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일본군을 막아내지 않았더라면 아시아 전체의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명은 유럽은 가난하고 나누어진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명나라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었고 일본의 육군과 수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포함한 삼국 전쟁이 벌어진 것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순신 장군의 맹활약과 의병들의 분기와 또 우리 민중들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일본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로부터 260년 뒤 메이지 유신을 성사시킨 일본의 극우 사무라이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못다 이룬 꿈, 조선 정벌을 다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960년대 일본의 국민 작가급에 해당되는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이순신을 조선은 잊어버렸지만 우리 일본은 일본군을 패배시킨 이순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의 열강을 쫓아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평을 일본의 지식인이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16세기 일본을 패퇴시킨 우리 조선은 그 이후에 내정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집권층들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의 침략 야욕을 꺾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 선조들이 치열한 항일투쟁과 독립투쟁과 또 연합군과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간신히 우리가 다시 해방되고 독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차 정한론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70년 만에 평화헌법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헌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 극우가 미국의 양해 하에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해서 저강도 정학론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것이 저의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저의 판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침범할 때 도요토미는 조선은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 팔도를 자기 그 최측근
부하들한테 누구한테 어디를 나눠준다는 계획까지 이미 다 서 있었습니다. 경상도는 누구, 전라도는 누구, 한경도는 누구 이렇게 돼 있었고요. 나중에 패배하고 정유재란에 이르기까지 평화협상이 진행이 될 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사도는 명나라가 통치하고 남쪽에 있는 사도는 일본에게 할량을 해달라 하면서 조선 반도의 분단을 일본은 집요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분단적 아이디어는 사실 임진왜란에도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정한론에 대해서 이번에는 사무라이들이 직접 군대를 막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뉴라이트라는 민간 세력을 파견해가지고 저희들을 정신적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가 조선에 불가피했다. 조선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자력으로 설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군에 협력한 순외자라고 있었습니다. 또 일본 출신이지만 조선군에 기항한 기순환, 항외자도 있었습니다. 순외자가 있고 항외자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항일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친일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세력이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 3차 세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정한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순신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순신 정신을 다시 보기, 이런 주제에서 한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본 식민지 하에서 극복한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그 식민지의 잔재를 떨쳐내는데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비교적 좁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지난 40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른바 우리 역사를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역사를 배우는 사회과학을 배우게 돼 있는데, 그때 소위 그 민중신학 또는 각종 그 민중사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보통 동학혁명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학농민혁명, 동학난, 처음에는 동학난이었다가 동학혁명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그 갑신정변이나 갑오경장 이런 걸 거쳐서 이제 강점기 되는 이 역사를 배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처음부터 그 일본의 마치 식민지였던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세기 때 이미 이순신 장군의 군대는 그 당시 월등한 기술력과 또 뛰어난 지휘력으로 일본 군대를 깜짝 놀랄 정도로 완패했기 때문에 일본의 장군들 사이에서는 거의 300년 동안 이순신을 전쟁의 신, 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을 하루 앞두고 도고 헤야지로라는 일본의 제독이죠. 그 제독이 우리의 진해에 일본 함대를 숨겨두고 가덕도를 거쳐서 대마도, 그러니까 스시마 해협에 다음날 러시아 함대가, 발틱 함대가 몰려오는데 이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전쟁의 신이시여, 내일 대일본 제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희들이 승리해야만 일본과 아시아를 유럽의 열강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입니다. 아시아를 대변한다는 그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쟁의 신이 누구냐? 한국의 조선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특히
일본군 중에서도 일본 해군은 이순신 장군을 군신이라고 해서 전쟁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이순신의 위상은 그러했던 거죠. 일본에서는. 정작 조선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 공을 갖다가 세우는 품평회가 열렸는데 이순신을 죽이고 싶었던 선조는 이순신을 마지 못해서 1등 공신에는 올렸지만 이순신이 유별난 게 아니고 권율도 훌륭했고 심지어 원균도 훌륭했다 해가지고 그 3명을 1등 공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뒤에 지난 400년 동안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오늘날 아는 민족의 영웅으로 끌어올린 분은 이조 후기의 정조대왕하고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위대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구냐 하면 1등 이순신, 2등 세종대왕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은 아직 대한민국의 안방 영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정을 뒤에 두고 앞으로는 일본의 수군과 맞서가지고 순수하게 자력으로 23전 23성 싸우는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척으로 333척을 격퇴한 명랑해전은 세계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쟁 영웅인 이순신은 그 업적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에 못지않는 그 레벨의 전쟁 영웅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역사상 위대한 전쟁 영웅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은 안 알려져 있느냐? 저는 그거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봅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중국이나 일본에 태어났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아는 전쟁 영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출신이기 때문에 조선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순신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안방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순신은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나폴레옹 정신, 알렉산더 정신, 징기스칸 정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광이고 약탈자고 학살자였습니다. 침략 전쟁을 일삼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정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정신을 찾기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약 5천 명의 연구자들이 이순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평화를 지키고자 한 장군이었고 유교에서 얘기하는 군자에 딱 들어맞는 고매한 인격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위대한 인격자였습니다. 뛰어난 도덕성을 갖춘 분이십니다. 실력과 도덕성 그 모든 것을 갖춘 그 당시 시대로 얘기하면 군자의 표변형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뛰어난 시대를 앞서는 애민정신, 집단에 대한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연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전쟁 영웅이지만 다른 어떤 전쟁 영웅보다 더 위대한 면이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을 그 수준에 맞게 글로벌한 위인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글로벌한 수준은 둘째치고 사실 지금 로컬 수준입니다. 이순신 장군 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 이순신 장군 추모의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한산 대첩이 있었던 통영과 한산도, 그다음에 노량해전이 있었던 사천과 남해, 전라자수령이 있었던 여수, 명랑해전이 있었던 해남과 진도에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매년 지역 차원의 페스티벌이나 기념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목포의 고화도, 또 임시 통제령이었던 고금도, 저리도 해전의 거점이었던 거금도, 또 기타 경상도 쪽의 수많은 성전지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업적이나 추모를 가리는 수준은 아직은 굉장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약간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이 말로는 교과서로는 다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 현장을 가보면 로컬 지방 정부 차원의 관광 상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생각하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이순신 장군을 일단 내셔널한 차원에서라도 민족의 위인으로 제대로 대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위해서 제가 한 6가지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역사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뉴라이트의 문제의식은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 건국 전쟁을 통해서 이 거구 세력이나 일부 세력이 열심히 띄우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뭐냐 하면 항일 독립운동 시기에 있었던 역사와 인물과 그거를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정통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반대쪽에 서 있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4.19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로 반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요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민족사의 정통성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민족 정신의 백두대간도를 한번 완수하겠다. 수호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5,000년 민족사를 빛낸 위대한 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현대사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사를 빛낸 위인들을 백두대간도를 그리듯이 제대로 위상을 잡는 것이 단순히 뉴라이트를 상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제대로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는 흔히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들은 김구 선생, 그러니까 굳이 따진자면 전봉준, 안중근, 김구 이게 쭉 가다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김대중,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게 되고 또 반면에 산업화 세력 지금 이제 오른쪽 세력들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조인데 그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까지 확장을 해서 역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뭐 제가 하나 얘기거리로 또 북한을 얘기 들으면 북한은 김일성의 탄생으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이름도 이제 주체 몇 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시호를 이제 연호를 쓰듯이.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높이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에 연결을 시키는 거는 단군 조선하고 이제 고구려죠. 광개토 대왕이나 연개소문을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즉 중원의 제국들하고 한판 승부를 둔 이제 고구려의 이제 자기들이 후계 세력이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이제 북한은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남한의 민주 세력이 독립운동을 수호하면 물론이고 더 우리 전 역사로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수호하는 백두대간도를 그린다면 거기에 백두산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소백산도 있고 모양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 정신의 백두산급에 해당되는 것은 이순신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정신으로부터 우선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역사를 빛낸 위인들을 다 제자리를 좀 찾아 모셔야 되는 게 우리들의 소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순신을 일단 내셔널에서 글로벌로 갖기 위한 제가 구상하고 있는 6대 프로젝트를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69명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법을 하나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 의원님 67분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 2분이 참여하셔가지고 동의하셔가지고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남해를 가로 열고 이순신해 가로 닫고로 변기하는 특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 하면 가로 열고 이순신해를 변기하고 또 지금 지방 정부에서 개별 관광 상품화하고 있는 이충렬 이순신 그 추모 사업을 중앙 정부에서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이 내셔널한 차원에서의 지원책을 한다라는 특별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오늘날 동해를 저희들은 동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바다를 동해, 서해, 남해 해가지고 이 지리적 위치만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목포의 고화도부터 해남을 거쳐서 부산포 이르기까지 이순신 군대의 업적이 이순신 군대의 발자취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남해를 한번 가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얼마나 이순신 군대가 지금도 그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30대, 40대 부모들이 이순신 그 추모지나 그 공적지에 와서 자녀들한테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4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거다라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남해가 지금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 해상국립공원 해서 굉장히 남해가 아름답습니다. 이걸로 관광을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그 남해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 기록된 곳이다. 그걸 우리 국민한테 적극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일단 먼저 생각한 것이 남해를 남해로만 표시할 게 아니고 이순신해라는 걸 우리 영해 안에서는 말이죠. 이순신해라고 변기함으로써 모든 교과서, 모든 공문서, 모든 지도에 남해가 이순신해로 표기가 되면 우리 내국인들도 알게 될 것이고 하물며 외국인들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시어브 이순신, who is Mr. Lee?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단 13척을 가지고 무적의 일본 함도의 303척을 박탈낸 사람이다. 단 그 군대 하나가 나라를 구한 군대다. 이 역사를 누구나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물어보는 경우에. 그래서 우선 이렇게 됐을 때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데 있어서 전라도가 따로 있고 경상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많은 위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연고지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중구에서 태어나셨고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본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지냈고요. 30대 초급 군관 생활을 한경도의 녹둔도에서 변경해서 근무했고요. 40대 해군 사령관을 전라도에서 했고 주요한 전쟁은 전부 다 영남바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지방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고권을 주장하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데 경상도가 따로 없고 전라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아산의 국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 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진해의 국민의힘 의원도 이건 당론과 무관하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이거는 마중물 프로젝트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순신 메모리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산의 현충사 하면 현충사는 한자말로 하면 사실은 사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분들은 현충사에 가도 실제 이순신 장군이 있는 데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산에 있는 건 아산에 있는 거고 수도권 한복판에 이순신 메모리알이 좀 필요하다. 상상력을 북돋우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워싱턴 DC에 가본 사람들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반드시 두르는 명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링컨 메모리얼입니다. 아마 사진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거대한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서 미국 의회를 딱 뚫어다 보는 그 사진입니다. 링컨 메모리얼. 대공황 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17년간에 걸친 작업을 해서 완성한 기념관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미국이.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청와대 아니면 용산공원에 그런 링컨 기념관 수준의 이순신 메모리얼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왜 청와대와 용산공원이냐? 청와대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조선의 임금은 경복궁에 살았고요. 근데 조선이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 총독이 왔는데 총독이 경복궁에 살 수 없으니까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북악산의 중턱에 자기가 살 관사를 만든 겁니다. 그 관사가 청와대예요. 그래서 청와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가 그 폼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게 역사상. 용산공원은요, 지난 100년 동안 위안스카이의 청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미군에 이르기까지 100년 동안 서울의 한복판, 심장에 외국군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용산공원에 우리 민족을 외적으로부터 구한 제1의 영웅을 모시는 게 우리의 독립의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느냐. 특히나 청와대는 사실 명당 자리거든요. 조선일보 있는 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를 쫙 보면 거기 만약에 링컨 메모리얼 같은 이순신 메모리얼 때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이 어떻게 나올 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푸른 기와집 하나 달랑 있거든요. 현대식 본관 건물 하나 있는 거하고 거기 이순신 상이 딱 있을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1년에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반드시 광화문, 경복궁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즘 개방된 청와대를 두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금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복궁을 보고 그 중국의 그 광장, 천안문 광장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광화문 광장을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순신 메모리얼을 본다면 이 업적은 중국의 어떠한 위인보다도 더 뛰어난 위인이 한국에 있었구나. 이 조그만 나라에.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마는 이순신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에 놓는 제갈공명 플러스 관우 플러스 조자룡 세 사람이 다 합쳐도 이순신 한 사람을 못 따라옵니다. 그 세 사람은 소설에 의해서 미화된 사람이지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실화 그 자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우리 역사의 보물을 우리가 저 먼 수도권 사람, 외국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지방에만 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치욕적이었던 청와대터나 용산공원에 민족을 구한 영웅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프라이드를 살리자. 요거를 제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순신 순례길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와 스페인에 걸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전 세계에서 30만 명의 순례자가 다녀갔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8천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요즘 걷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걷는데 버킷리스트, 로망 중에 하나가 평생에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걸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톨릭 신자라면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시체가 발견됐던 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순례길이 있다는 것을 웬만한 매니아들도 잘 모릅니다. 이 걷기의 매니아들조차도. 이순신 순례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이종군길, 두 번째는 수군재건로, 세 번째는 남해안 전성로입니다. 백이종군로는 서울 종각에 의금부가 있었거든요. 그 의금부에서 풀려나고 나서 합천에 있는 권율 장군의 총사령부를 찾아가는 일정입니다. 이게 640km고 2014년도에
해군사관학교가 순천향대학교에 이순신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그 코스가 대체로 이제 고정이 완료돼 있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여러 가지 그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그 훼손된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서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640km의 백이 종군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천에서 칠청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분이 진주와 그 경상도 남쪽을 거쳐서 다시 지리산 쪽으로 올라와서 곡성, 구례, 순천, 보성, 장흥 거쳐서 이제 해남까지 가는 수군 재건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600k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목포 고화도부터 부산까지 약 한 그 남해안은 지금 남파랑길이라고 해가지고 걷기 코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지금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200km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2000km가 넘는 이순신 순례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50년 뒤, 100년 뒤에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1위가 평생에 한 번은 이순신 순례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 지금도 사실은 백이 종국길을 완보하는 분들이 한 80분 정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합천에 보면 마지막 종점에 쭉 이름들이 걸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순신 순례길의 존재 자체를 우선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산티아고 순례길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그게 10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니고 닦고 관리한 길입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지 한 430년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이순신 순례길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100년, 200년, 300년 뒤에 지금 산티아고 길처럼 안 되는 법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둘러싸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뭐 불가리아 민요를 뭐 표절한 거 아니냐, 그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은 사실은 그 일제 부역자 아니냐, 온갖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베토벤이 나폴레옹을 생각하면서 에로이카라는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가 나폴레옹을 격퇴한 러시아 군인을 찬양하기 위해서 1812년 서곡을 만들었습니다. 핀란디아에서는 교향시가 있죠. 핀란디아 교향시. 그 러시아의 식민지였던 핀란드에 대한 애국심으로 이제 만든 교향시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너무나 그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압도돼 있다 보니까 우리 역사의 굉장히 위대한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 역사의 순간을 제대로 우리가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했던 명랑, 또 지략의 절정기였던 중국의 적벽 대전을 훨씬 능가하는 이 한산 대첩, 이런 거에서 어떤 모티브를 받는 예술가가 명랑 교향곡, 한산 교향시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뮤지컬도 나오고 애국가의 모티브도 나오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이게 우리가 전 세계 얘기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국가를 얘기했을 때, 안익태를 얘기했을 때 일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순신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레벨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관중이가 뻥을 쳐서 만든 삼국지 연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팩트의 바탕을 둔 이순신 연의가 좀 필요하겠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적군파 출신의 여성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적군파 생활을 청산하고 난 뒤에 로마에 가서, 이태리에 가서 로마인 얘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책이 전 세계적으로도 히트쳤고 한국의 지식인 치고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 여자고 로마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 걸제주 하나로 컨텐츠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삼국지 연의에 뭐 관우, 조조, 조자룡, 제갈공명 뭐 이런 스토리는 잘잘 깨지만 이순신의 참모가 누군지, 이순신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략을 썼는지 이거 아시는 지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전국시대 3인의 영웅을 다룬 그 대망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망으로 알려졌죠. 독과 이에야스 30권짜리 뭐 10권짜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전 세계가 다 압니다. 도쿠가 이에야스가 누군지. 오다 노부나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순신 연희가 만들어져야겠다. 왜냐하면 이순신 연희는 지난 3000년 동안의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과 조선이 맞붙던 유일한 삼국전쟁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삼국지 연희도 중국의 내전이고 일본의 대망도 일본의 내전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은 유일한 삼국의 전쟁이 붙었고 거기에서는 이순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나라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을 합니다. 슈퍼스타를 우리가 배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나간중처럼 또 이 이순신 연희를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화를 수여한, 평화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이순신 상이 노벨상처럼 한국에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서도 노벨 못지않은 재벌이 많습니다. 10조, 20조, 30조 간 재벌들이 노벨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만든 다이나마이트가 사람 죽이는 데 쓰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벨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의 이 발전된 경제에서 성장한 재벌 가운데서도 민간에서 어느 순간 이순신상을 좀 만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6개 프로젝트 중에서 첫 번째 3개는 민간이 같이 될 게 있고 민간이 주도해야 될 게 있고 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남해 이순신의 병기 특별법이 발의는 됐지만 통과는 못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가 되면 다시 한번 국민 운동을 통해서 국민적인 동의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동감을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한 10분 정도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드린다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좁은 판단으로 이 추경 선생님을 뵐 때는 추경 선생님은 뭐 경제가라든가 뭐 전략가 그런 쪽에 더 가까우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경제가나 전략가가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경우는 좀 약간 제가 드물게 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시나리오 작가도 하시면서 또 배우도 하시는 약간 그런 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강의의 핵심 주제는 지금 우리가 이 한일 관계에서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난 100년 전에 항일 투사들 그분들에 더해서 또 이순신의 정신까지 이게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이순신은 23전 23승 무패 그래서 그런 아주 삼국지에 삼국지로 능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을 앞세워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처하고 또 국민적인 그런 역량을 모으자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혹시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간단하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죠. 여기 나와서 답변 주시면. 질문이나 답변하실 분들은 꼭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이 인터넷이나 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장현풍 선배님이나 또 우리 또 이름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혼나겠네. 예? 예, 맞아요. 윤철희 선생님, 찰리윤 우리 목사님 꼭 나오셔서 좀 답변이나 발언해 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쇼킹했어요. 반짝하는 것도 있었고 언론사하고 여행사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있어요. 주로 여행 사업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선교의 역사 탐방 장사 잘 돼요.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에르드나 기독교신 오마이스 이런 연합을 해가지고 이순신 전적지 순례 탐방 여행 상품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지 않는가. 저는 원래 돈벌이 못하는 목회자인데
이거 반짝 떠올랐어요. 이렇게 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 작년 6월 달에 이제 처음 지금 그 이순신 정신 개성 의원 모임이라고 해서 16분의 의원님이 모인 방이 있습니다. 그 텔레톡방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은 못하고 지금 열심히 자기 선거운동 하러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작년 8월 달에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 그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제 설명을 듣고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왜 이걸 이때까지 생각을 못했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이제 앞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우선 그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8월 초에 시간을 다 내서 한번 가자. 그래서 그것도 1박 2일 정도 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1박 2일로 시간 쫙 내가지고 배 하나 전세 내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한번 쫙 그 주요 전직지를 돌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중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이제 지금은, 원래는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그 크루즈 여행 같은 게 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 인프라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통영, 한산, 그다음에 사천, 남해, 여수, 명랑 이쪽 정도는 충분히 그런 여행 코스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금도나 고금도 이런 경우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역시 한 번 보는 게 뭐 불려일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이제 낫다, 이런 말처럼 실제로 현장 가서 그 이순신 장군의 채취를 느끼게 되면, 예예, 직접 보시면 확 그 생각이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명랑 보고 감동받고 영화로 노랑 보고 감동받고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실감을 확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온 김에 한마디 한다면, 김훈의 카레 노래나 KBS의 불멸의 이순신, 또 김한민 감독의 영화,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아까 얘기했던 교향곡이나 뮤지컬 같은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어떤 예술가가 만든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본래의 가치만큼은 못 올라갑니다. 그만큼 위대한 분인데, 이거는 어떤 예술가가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그런 거 기회를 하면 아마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강남구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사법 시청연대 대표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정말 좋은 강연을 들으면서도 조금 암담하고 암울했던 것은 뭐냐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관계된 모든 그 사업, 뭐 순례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하고 관계가 되면 이상하게 위축되는, 그러니까 뭔가가 사업이,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뻗어 나가야지 되는데, 반민특위에서 일본 일제청산이 안 됐듯이 일제청산의 벽이라는 게, 이 모든 사업은 사실은 뭐 이 이수신 사업 외에도 다른 많은 우리나라의 좋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꼭 일본하고 연결이 되고 관계가 돼 있으면 제가 그동안 살아온 느낌에 이게 꼭 벽이 되더라고요. 큰 벽이 돼가지고 지레 그냥 우리가 좀 뭔가 위축이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또 대표님이 이 항의를 극복할 수 있는 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말 좋은 뜻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한일 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또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양 삼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대만 사람하고 중국 사람은 또 심지어 필리핀 사람들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체로 제일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가 안 났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의 결여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1978년도 덩소평이 그 당시 일본에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러 원조를 요청하러 갔거든요. 그때 일본의 언론이 초긴장했습니다. 야, 이게 중국이 사실 일본이 중일 전쟁 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난징 학살을 포함해 가지고 쫄아 있었는데 이 중일과의 과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물었을 때 덩소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사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 있는 걸 지금 해결할 수가 없지 않냐. 100년 동안만 그 문제를 봉인해 두자.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더 지혜롭게 문제 해결할 길을 찾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던 일본 언론들이 전부 다 박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은 일본을 쫓아냈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그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이런 거 전혀 요청 아예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들이 대국인데 무슨 조그만 나라한테 그런 걸 우리가 청구하냐고 하면서 쫀심 때문에 안 한 게 있고 사실은 우리는 확실하게 일본을 못 이겼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 광해군 때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강화 협상이 체결되는데 그때 똑과 막부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조선을 침략한 거는 우리가 아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수하들이다. 그게 주로 이제 서군들입니다. 사스마본하고 조수변 이 남쪽의 서군들이고 우리는 전쟁에 아예 참가를 안 했는데 우리하고 싸울 이유가 있냐. 그 논리 때문에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선이 그때 배상 요구를 안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묻은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얕은 전쟁에서 조선에서 이겼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은 심리적으로 졌다는 생각에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 저는 바로 그래서 이순신 정신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역사를 재해석해서 국민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자꾸 개척해 나갈 때 훨씬 여유 있게 역사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진 사람이 이게 하게 되면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어떤 걱정을 좀 하느냐면 만약에 위안부 문제만 30년 동안 얘기 들은 서구인들 같은 경우는 조선은 5천년 내내 일본의 식민지였나? 혹시 이렇게 내 오해하지 않을까 내 걱정합니다. 아니 몇천 년에 걸쳐서 우리가 더 선진국이었고 또 일본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작사를 냈고 또 일본이 항상 외국 해적들이었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최근 현대사만 뒤집다 강조를 해버리면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상을 참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나 해서 우리의 전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그걸 제대로 또 알리는 선에서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예. 예. 윤철희 선생님,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죠. 예. 처음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처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관심은 뭐 진즉에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주위에 아는 동생이나 주위에도 이런 역사 바로세우기 운동에 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 강효백 교수님을 또 만나서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왜곡된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동북 공정으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시끌시끌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 역사가 왜곡되는 한국 역사를 일제화하는 제2의 문화 그 개조를 시키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제 청산연구소가 좀 제가 보기엔 9차까지 이렇게 포럼이 돼 있는데 교수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게 관심이 없고요. 지금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심지어 서울대 사학과 교수 출신 그 서울대 쪽에 그런 지식인들로 위주로 해서 어용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건국전쟁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뭐 어제도 뭐 강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제 개인 유튜버에 뭐 찰리의 세상 얘기 그 개인 유튜브에다가도 그대로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그 건국전쟁을 보더라도 그 공과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승만 박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상당히 이 편향적으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일제 청산 연구소뿐만 아니라 일제 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한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잠식해 들어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해가 아니라 이제 한국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애국가도 그런 삼천리가 아니라 사천리 그런 간도 지역까지 그런 그 큰 역사를 제가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작년에 그 7월인가가 아마 그 대종교 회관에서 아마 그 학자들 모아놓고 한 1000여 명 가까이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제 후배가 그 사무총장으로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교수님께 딱 한 가지만 여쭤볼 이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로 말하자면 여야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뭐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아까 승자의 논리로 이수신은 다들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광화문 동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이수신은 뭐 여든 야든 뭐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이수신은 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으로 하여금 뭔가가 공통분모를 찾아서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야당 쪽에서도 남해안 쪽을 이수신해라고 이렇게 명명을 입법을 하겠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제청산연구소로 하여금 뭐 큰 그 스펙트럼을 갖지 말고 이수신해 정신으로 서로 다른 견해와 그 입장을 갖는 학자들을 공통분모를 해서 더 발전적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근데 너무 학자들이 지식이 많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쪼개지고 이론도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배척이 강하고 서로 간에 한 마음, 한 그 교과서로 담을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그 승자의 논리, 이수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 아닙니까, 제너럴? 그렇기 때문에 이수신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좀 더 다른 그 학자들과의 교집합적인 그 교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하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신만 가지고 우선 집중적으로 컨셉을 이수신만 가지고 좀 교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 정진이랄까 매진이랄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저분 이충렬 교수님은 이수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알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도구가 저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뭐 이수신 정신으로 분사하자.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주제라서 오늘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참석했는데 교수님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제가 교수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평생 그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젊을 때는 민주화 운동했었고요. 노동 운동도 했었고 그 뒤에 쭉 그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정치를 한국 정치를 좀 개혁해 보겠다고 정치권에서 줄곧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이순신 정신을 널리 좀 알리고 우리 그 국민적 통합 또 민족 정통성의 고양 이런 거에 내가 남은 인생은 다 바쳐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주위 분들한테 열심히 그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더 질문 더 있으신가요? 혹시 주문도 가능합니까? 아, 예, 그럼 잠깐 중부로 참석하신 이정진 선생님께서 이 강의 주제에 부합되게 질문을 해주시죠. 예. 네, 먼저 저는 그 맨 처음에 뉴라이트랑 식민지 근대라는 과가 말이죠. 제가 2009년에 어떤 고등학생분이 식민지 근대화론 궤변을 떠들어서 반박도 못하고 그 저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근대화를 자신있게 떠들며 웃던 놈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에 동조하고 지지하는 심리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결국 이제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니까 그 다음에 뭐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를 침략하고 굉장히 그 동아시아 전체를 참화로 물들였는데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종속은 공존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그 우리 국내에서 자생적인 친일주의자 뉴라이트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세력이 큰 사람들한테 순응하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7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초기부터 남해안 일대에 일본이 소위 외성이라는 걸 쌓아가지고 7년 동안 주둔을 한 겁니다. 이 전쟁 양상이. 그래서 7년 동안 주둔을 하는 사이에 그 처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도를 네가 맡아라 이렇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의 그 다이묘들이 그 조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다 지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한테 세금을 바쳐야 될 내 그 백성들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죽이지 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폐색이 짙어진 정유재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살아있는 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조리 죽여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 살육전이 정유재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남원의 만인지묘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 비참한 거는 아마 지난 그 10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이고 처참한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6.25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규모에 비하면. 근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나 그 여러 가지 그 선조실록 같은 걸 보면 조선의 그 장군이나 이 순회자를 잡아가지고 이 참수했다. 어떻게 벌을 줬다. 그래서 뭐 순회자가 일본군으로부터 정보를 넘겨주고 소를 한 마디 받아왔는데 그게 동네 사람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잡아오니까 내가 참수했다. 뭐 이런 그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순회자 문제가 영화 명랑에서는 그 항해 준사 요 얘기만 하나 딸랑 나오지만 실제로 순회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약 10만 명의 어린아이 여성을 포함한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다 노예로 팔렸고 그래서 심지어 17세기가 됩니까? 1600년이니까 17세기에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 서유럽에서 조선인 노예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만 그때 노예였던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대세에 순응하는 친일파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산업화와 민자를 통해서 이렇게 1인당 GDP 4만 불까지 이르는 업적을 달성한 거는 나름대로
우리 민족이 탁월한 그 역량이 있었고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양 세력이 다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런 그 산업 이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남한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결정적인 시기에 민주 세력이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특히 그 80년대 운동권 중에서 일부가 급속도로 전향하면서 일본에 붙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뉴라이트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 현실적으로 남한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의 세력에 동조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민주 세력이 마치 그 반민 특위가 원통하게도 해산된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의 북을 올리지 못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 양면이 동시에 결합돼 가지고 뉴라이트 세력이 지금 자꾸 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넓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 중국하고의 대립 관계 속에서 미국의 극우 세력조차도 예전에는 대체로 중립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일본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듯한 이런 거 국제적인 역관계가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과연 그 아시아 평화의 어떤 존재냐? 일단 미국이 한편으로는 일본을 앞잡이로 쓰고 또 한편으로서는 일본의 지나친 군사 대국화를 막고 있는 양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무라이 정신이잖아요. 일본 거구들의 움직이고 있는 사무라이인데 이제 그것이 이 조선의 그 사대부 정신하고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대부는 이제 나라가 망하면 제이켄처럼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명분을 좀 중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들은 명분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긴 자를 따라가는 게 이 사람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도 선조가 갑자기 평양으로 의주로 사라져가지고 서울을 점령했는데 왕이 없어. 그래서 일본군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성을 딱 공격해가지고 성주만 죽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그다음부터 무조건 이제 성자 편에 딱 서버리기 때 문화가 확립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이 의병이 갑자기 출현하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임금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는 게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일본이 보이는 행태는 이 사무라이 의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완전 충성. 그다음에 자기 말 안 듣는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그냥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방식이든지 하여튼 이게 조지는 방식, 이지매하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선의 구한말 당시에는 조선이 사실은 전혀 패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하는 일방적인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뭐 북한은 북한대로 또 남한은 남한대로 그때와는 비교가 없이 국제적인 발언권이나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의 외교 전략과 국민적인 저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150년 전 상황하고는 지금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해 나가면 충분히 일본의 야망이 있긴 있지만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주 그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양진호 소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잠깐 장현표 목사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1977년 10월 12일 날 결혼했는데 남해안을 갔어요.
그리고 10주년 때 87년도에 또 남해안을 갔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이순신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 3대 해전, 이순신의 해전을 명량 말고 그냥 한산대첩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산대첩은 명량이고 뭐고 다 합해서 이순신의 해전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헐버트라고 하는 외국인이 한국사를 써요. 거기에 이순신의 그 대첩 해전을 세계 4대 해전으로 넣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외국인의 입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부터 이순신 해전을 4대 해전도 넣자 하는 얘기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이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시오노 나나미 그 책 재밌어요. 제가 삼국지 월탄 박종화의 삼국지를 읽었는데 더럽게 재미없어요. 우리나라 이 문학자들은 어려운 말, 어렵게 아주 복문으로 만들어서 써야 이게 대단한 문학가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오노 나나미 이 로마인 얘기 15권, 15권인데요. 문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 명량 영화, 지난번에 무슨 영화죠? 이순신 영화 드라마까지 3개를 봤어요. 노량까지 봤어요. 봤는데 참 영화, 이게 국뽕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봤는데 전투씬은 그 CG로 전부 만들어가지고 정말 돈을 많이 부어서 만들어서 재미는 있지만은 좀 그 역사적으로 이거를 띄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 저는 가위바위보를 안 배우고 짱게임 셔이 그랬죠. 아리고 담배 셈스럽고 단무지를 닭구왕이라고 배웠고요. 또 술래잡기 하면 미나노코 짜치루 뭐 이랬을 거예요. 이거 버리느라고 우리가 애를 썼는데 지금 한국은 일본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뭐 일본에다가 돈을 갖다 주려고 수백만, 700만 명이 갔다고 그러던데 언제까지 일본 여행을 이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고등학교 때 역사책을 한국사책을 이병도 그 친일 사학자라고 욕하는 이병도 책으로 공부했어요. 그걸 공부했는데 그 책에 나온 거는 그렇게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일본은 친절해서 또 뭐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경인선 깔아주고 뭐 이런 얘기들 해서 은근히 식민지 근대화론을 그 안에 넣는데 이놈의 최근 들어와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낙성대 경제연구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점점 더해요. 아니 저는 박정희 때 그 5.16 이후에 그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제가 69학번 유신 때 치열하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친일 진짜 이 다카키 마사오 그 치하에서도 그렇게 친일까지는 안 가르쳤다고요. 그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역사 배울 때 그 일본 식민지 근대화론 짤막하게 부정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유신 때도
이게 그런 거 가끔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아예 이거를 식민지 근대화를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이 그 낙성대 연구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뉴라이트, 제가 뉴라이트 피해자인데 그 뉴라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너무 중차대한 문제라서 제가 해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이순신 프로젝트가 그런 문제의식을 사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산 대첩에서 일본군이 그 완패하고 나서 그때는 정확하게 이순신의 존재를 풍신수길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조선에 이런 일이 있었나 알아봐라 해가지고 첩보를 해보니까 그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순신을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 지시한 게 뭐냐면 앞으로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마라. 조선 수군이 보이면 즉각 도망가라 하고 교전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산 대첩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와카자키 야스키입니까? 그 와카자카 야스루인가요? 그 일본 장군이 그 한산도 근처의 섬에서 10일 동안 미역만 먹고 생존했다가 이제 뭐 어떻게 부산으로 탈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후손들한테 요 날에는 맨날 미역만 먹으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날은 그 후손들은 미역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것도 이순신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도 이순신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죽이고 싶은 놈도 이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도고 헤이하치로는 나를 영국의 넬슨 제독하고 비교하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이순신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학자들 영역에서 그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 우리 그 국민운동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격퇴하고 이겼던 역사를 중심에 놓고 그 흐름 속에서 최근 100년간에 있었던 일을 그 극복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는다. 예, 그런 것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해필이면 현대사에 들어와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띄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반발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쪽 그 민주화 운동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그나마 뭐 이게 좀 여담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순신을 띄웠느냐 하는 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여러 추측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일본군에서는 이순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일본 육사 출신이잖아요. 자기도 이 전사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이런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하여튼 자기 그 10월 유신의 그 하나의 그 정통성의 근거로 이제 이순신 장군을 많이 띄웠는데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을 뜬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이순신 자체를 잊어먹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순신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백을 뉴라이트가 다시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친일파들은 인맥으로 또 여러 가지로 실제로 일본의 일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정확하게 저는 어떻게 제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핏줄로는 조선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사무라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잘 배운 메이지 유신 그대로 한국에서 그걸 도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일본 그 육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사무라이들입니다. 그냥 핏줄만 조선인들이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놓은 전두환 이후부터는 미국식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인간된 장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그런 형태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나라에 대한 비전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뉴라이트들이 오늘 계속 이렇게 창궐해 가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 민주세력이나 이걸 극복하고 왔던 세력들이 더 많이 스스로를 가다듬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긴 이순신 장군도 조정이 도와줘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했고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역사 전쟁도 이 저강도 전쟁이지만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 이순신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한 병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신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면에서 일본군 정도는 그냥 우리가 훅 불면서 다 날려보냈어. 이런 어떤 그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전 국민의 에너지를 막 모으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그 뒷심이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직은 말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또 전문 영역에서 또 많이 그 분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그 청중분들하고 또 이충효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양진호 소장께서 오늘 이 포럼의 그 종결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불과 그냥 한 세기 전 역사를 소환해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오늘 이충렬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무려 500년 전의 역사부터 지금 3차 정한론을 듣고, 그 당시는 외구가 들어왔지만 지금 투척계가 들어오고, 그 이순신 당시에 이 외구들이 들어와서 이 남해 쪽, 그러니까 지금 영남 쪽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여자들 겁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그런 역사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 처절한 그 역사가 일제 시대 때 또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났죠.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3차 그 정한론, 이걸 우리가 경계하고 전 민족적으로 이제 일떠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 나라예요. 귀신 나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이 정도로 하고 어떻게 마무리, 그쪽에서 하실래요? 제가 마무리? 예. 그럼 우리 이정진 선생 오늘 줌으로 참석하셨는데, 예.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없죠? 있어요? 제가 예. 오늘 못 와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예. 오늘 가려고 예배까지 해놨는데. 예,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들어왔던 우리 그 회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제 이거를 오마이뉴스하고 CL드하고 기독교신문 이런 데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뜻밖의 한겨레 신문에 자주 우리 연구소 걸 자주 올려주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